Ladies and 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운 정용실 아나운서 대신해서 오늘까지 진행 맡은 조윤주입니다. 오늘도 라디오와 유튜브 그리고 콩앱으로 함께 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들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중간중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시작하겠습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굉장히 핫한 주제입니다. 네, 이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인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선 개입, 당무 개입 논란 끊임없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까지도 너무나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잠깐 요약해드렸습니다만 이제 바로 좀 이야기 좀 나눠보시죠. 최근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에 관련해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다. 당비를 300만 원 내는 당원으로서 권리다. 굉장히 얘기가 많은데요. 하지만 과거에도 물론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유독 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놓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예의주시하고 계실 텐데요. 네. 저는 우선 이제 당비 300만 원 그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정신에 반하는, 왜냐하면 정당도 기본적으로 당비를 얼마 내는지 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이 주식회사 형태 같은 형태로 의결권을 갖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회사는 아니니까. 네, 회사가 아니고 그래서 네. 1인 1표 형태로 당권을 가지고 이제 당에 대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에 대한 기여도의 부분은 유권자가 자신의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뿐이지 그것이 대통령실이 당권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논란이 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의 어떤 명분이라든지 네.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네. 우선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제까지의 모든 당권 선거에서 특히 여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과 이제 당내의 알력 구조의 어떤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입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어떤 부분에서는 네. 연결되어 있지만 이번에 여러 가지 사태들이 연달아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 수면 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은 네. 부분은 수면 아래에서 네, 이제 맞습니다. 당내에 대한 어떤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압도적이진 않더라도 주요한 어떤 의결의 거점 인물들을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순차적으로 거쳐서 이제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가장 정석적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여론이 시끄러울 정도로까지 사건으로 비화되지 않고 물밑에서 수면 아래 조정이 되거나 조정되지 않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국민들이나 혹은 당내에 당권을 가진 분들이 당원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과정들을 거쳐 오는 추세였다면 이번에는 사실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당권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나경원 대표 그리고 안철수 후보까지 후보까지 이어서 연달아서 사실 오비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확률이 더 어려울 것 같은 통계학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너무 조급하거나 혹은 당내에 당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컷오프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나면은 다음 한 달 동안 이제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생기기는 하겠지만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거는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전례 없이 당권 선거에 많이 개입을 하는데 이제 이후에 당내에서의 어떤 조율도 그렇지만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이제 남은 당들과의 협치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번 당권 선거에 개입했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성향들이 더 강경하게 드라이브가 걸리는 것이 아닌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 전 대표께서는 이제 대통령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결국은 당내 그 역할이 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정무력이 부족한 약하다, 것도 부족하다. 그리고 신보라 전 의원님은 어떻게 이번 사태 보시는지? 네, 우선 저도 국민의힘의 한 당원이자 지금 또 지역에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사실 이런 뉴스가 다뤄진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안타깝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만큼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들을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달갑게 보고 있지 못하시는구나. 불편한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고요. 특히나 이제 며칠 전에도 이제 그제인가요? 비전 발표회가 있었어요. 전당대 후보들 간에. 네. 근데 사실 이 비전 발표가 있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 비전 발표에서 그러면 각 후보들이 당의 어떤 정강 정책이랄지 비전이랄지 이런 것들을 뭘로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도 뭐 기사 한 줄 제대로 난 게 없었어요. 다 뉴스가 다 묻혔습니다. 네, 좀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전당대회 와 관련해서 여러 당에서 이벤트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비전도 없고 좀 진흙탕만 난무한다는 평가를 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네. 저도 이제는 좀 모두가 좀 그만할 때다. 이진복 정무수석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이제 안 하는 게 맞다.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오늘과 내일 이제 컷오프 여론조사가 진행이 돼요. 네네. 지금 이제 전당대 당대표 후보만도 한 8분 정도가 이제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돌려서 오늘과 내일 이후에 금요일에 이제 본경선에 진출할 후보자들을 그렇죠.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이 문을 하나 이제 열고 이제 또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컷오프 여론조사 끝나고 나면 이러한 모든 갈등과 분란이 좀 정리가 되기를 좀 희망을 하고요. 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후보들의 과도한 윤심 마케팅도 좀 문제지만 후보를 흠집내기만 치중하는 후보들 간의 그 날선 경쟁도 좀 문제다. 대통령실의 뭐 발언들도 문제지만 그래서 뭐 후보들 같은 경우에 뭐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인지도면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장점이 부각되기도 전 실은 네거티브한 이미지가 지금 계속 씌워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좀 다른 뭐 의원들이 뭐 색깔 공격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 좀 진부하다. 후보들 간의 어떤 경쟁도 당의 이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지 내가 윤심이다 뭐라는 식의 어떤 마케팅 그다음에 후보들 간에도 그런 좀 진부한 논쟁은 좀 지양하는 방향으로 또 가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이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해서 조성실 전 대표님은 어떤 부분이 특히 문제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이제 앞서서 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더 이상 이제 개입할 것도 없고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자체가 이미 중요한 시기에 할 건 다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도 결과적으로는 많은 부분 이제 당권을 잡는 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당무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더 뭐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아마 이준석 당대표와 이렇게 굉장히 극한 대치를 이루면서 진행해왔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제 당대표를 누구로 이제 카운터 파트너로 사실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정치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뭐 윤 대통령 자체도 본인이 굉장히 깊이 느꼈기 때문에 더 강경하게 여기에 대해서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소야대 전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남은 총선까지의 기간이 더더욱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임기 초기에 이제 앞으로의 국정 방향이라든지 철학을 보여줘야 하는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시기인데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다 보니 그 부분에 있어서 당과 이제 힘을 합쳐서 전력 질주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급박함도 일정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여기 와서 평론의 자리에서 말하지 않아도 이제 국민분들 모두가 다 이미 이해하고 계신 부분일 텐데 거기에 대한 조급함과 이제 어떤 다급함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 유지나 그리고 이제 국정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대통령 지지율과 대통령 이미지에 더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저는 연결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사실 개인적으로 떠오른 이미지는
보통 조폭 영화나 그거를 척결하는 검사 영화들을 보면은 네. 이제 조직의 운영 원리나 일하는 방식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일면 저는 사실 그 부분에서 영화들이 검사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나 일하는 방식과 또 조직의 의사소통 방식을 유사하게 많이 코드로 이제 넣겨 놓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언뜻 떠올랐어요. 왜냐하면은 네. 결과적으로 나경원 이제 전 대표에 대한 이제 사퇴 논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연달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리고 지금 직전에 말했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아니다.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에서는 굉장히 협박적으로 저는 들리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일정 부분에 이제 호탕하고 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추진한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국민들도 계셨기 때문에 이제 네.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너무나 과도하고 때로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앞뒤 전혀 보지 않고 고려하지 네. 않고 본인이 원하고 이제 입증하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네거티브한 이미지로 저는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통령과 이제 국회의 공존, 그다음에 협치의 이제 기준에 있어서도 키는 사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쥐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그 키가 참 풀리지 않겠구나. 이런 부분에서 좀 오히려 이게 단순히 이제 당권의 개입의 문제가 아니라 남은 이제 국정 운영의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어떤 이 여소야대 뭐 아니면 네. 여대 야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민주주의가 실종됐다고 이번에 뭐 여러 차례 뭐 얘기하셨는데 네. 저는 결과적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것도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그 좀 조 전 대표의 말씀은 파트너십, 그러니까 청와대와 당이 파트너십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 상명하달 방식으로 네, 지금 맞습니다. 일이 진행이 되는 것 같다라고 네, 결과적으로 국회와의 관계도 그런 네. 방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우려스럽다라고 네.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신보라 전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제 대통령이 되어가는 이 배경에서도 네. 사실 이제 여의도 정치권에 대한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정치인 출신이 아니다. 네, 정치인 출신이 아닌. 네. 근데 이제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더 자유분방하게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좀 치열업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도 하고 네. 그건 또 과거의 뭐 여러 대통령의 모습과는 좀 전혀 다른 모습이기도 해요. 그랬었죠. 예컨대 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히려 그때가 좀 더 상명하복에 뭔가 그거는 오히려 그냥 조용하게 네. 좀 진행이 되어 왔다면 오히려 활발하게 의원 연찬에도 참석을 해서 독려를 하고 격려를 하고 네.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우리가 그간 봐왔던 또 대통령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조금 불협화음들이 조금 잘 정리가 되고 네. 사실 이제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20대 총선 때 이제 비례대표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당정이 불협화음이 났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너무 절실하게 경험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당원분들도 사실 당정이 하나의 파트너십을 갖고 네. 원만하게 이루어가는 관계를 굉장히 좀 많이 바라고 있어요. 그렇고 특히나 이제 그런 점에서 뭐 상명하복 저는 뭐 그런 방식 상명하달 방식이라기보다는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그렇게 당정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졌다고 하는 평가들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관계들을 바라는 거죠. 이제 그런 관계를 바라는 측면에서 이번 전당대회도 그 1년 남은 이제 총선을 앞둔 1년 기간을 서로 당정이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관계로 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후보가 누구인가, 최적의 지도부가 누구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번의 갈등들을 이제 봉합을 좀 하고 이제 선택된
본 경선에 진출하는 후보들 간에 네.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1년간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국민의힘의 비전은 무엇인지 그리고 당정 관계는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서 그것들의 결과물을 내어줄 것인지 국정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국회에서 풀어갈 것인지 그리고 민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 좀 네. 그런 목소리가 좀 제대로 좀 나왔으면 좋겠고 네. 이제 그 컷오프 여론조사 끝나고 나면 본경선 들어가면 5번에 한 6번 정도의 방송 토론이 있어요. 네. 좀 그럴 때 그런 진 면목의 목소리들이 좀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도 같이 가져봅니다. 네,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집권 초기에 친정 체제가 얼마나 잘 구축되느냐가 그 다음 정권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네. 이제 연결이 될 텐데, 근데 지금 상황은 어쨌든 잡음이 많고 논란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과연 내년 총선 민심에 국민의힘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 뭐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 전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방금 신보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그 당정 간의 어떻게 보면은 아름다운 그림을 연출하고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그림이 네. 결과적으로 총선과 그 이후에 있을 대선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행보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특히 여당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여당이 물론 큰 대전제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같이 네. 이제 합을 맞춰 가겠지만, 왜냐하면 정치적인 철학이 같기 때문에 같은 당에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을 또 일정 부분 견제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야당과 이제 국회 일원으로서 야당과 대통령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가교적 역할, 또 비판적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정당을 보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네.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지금 이번에 이제 당권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개입하는 이 대통령의 태도와 네. 이미지, 스탠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다음에 총선에도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우려하고 네. 있는 시각이고, 또 왜 그렇게 보냐면 이전에 지금 이번 윤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지난 박근혜 탄핵 이후에 네.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당에 대한 그것이 실체적인 변화가 있었든 이미지만 변했든 상관없이 당에 대한 특히 스윙 보터들이 바라보는 일정 부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물론 민주당에 대한 비토도 있었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잘 결합되면서 콜라보적인 결과물로서 이번에 윤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오히려 단일 대우의 하나의 목소리를 내서 갔을 때 이전에 또 콘크리트 지지층이 끌어가는 방향으로 사실은 많은 부분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이라는 네, 것은.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끌려갔을 때 중도 민심과는 점점 더 거리가 유리될 수밖에 없다. 멀어지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고 우리가 민생에 굉장히 직경탄을 맞고 있잖아요. 네. 제가 86년생이거든요. 그래서 IMF를 직접 제가 경험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08년 취업할 때 이제 네. 정말 이제 리스크, 전 세계적인 리스크를 겪었던 세대인데, 그때는 당연히 생활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직접적으로 겪지 못했던 네.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최근 20년 어렵다 했지만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체감적인 물가지수도 너무 올랐고,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대통령이나 이렇게 갖고 있는 실용주의 노선이라든지 또 우리가 자산 양극화나 또 생활 어떤 네. 빈곤자들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국정 철학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에 또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네네. 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당에서 좀 더. 어떻게 받쳐주고 또 목소리를 내주느냐가 중요한데, 아마도 단일 대우 목소리로는 그 부분이 네. 채워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뭐 다음 달 전당대회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좀 정립해 나갈지 이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지켜보면 또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저희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천에서 홈스쿨링 한다면서 학교에 가지 않은 이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부모도 학대 혐의 일부를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숨진 학생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건지 조성실 전 대표님 좀 뉴스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안타까운 사고가 나와서 다시 국민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천에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나이에 이제 초등학생이 결과적으로 사망을 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몸에서 이제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서 이 친구가 이 사망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학을 뭐 준비한다라는 여러 가지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명분들로 정원의 학생, 정원의 학생으로 관리가 되었고 장기 결석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또 추가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 측에서는 이제 그렇게 2차례 정도 진행을 했을 때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고 다만 사고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이웃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학생만 가족들 중에 뭐 극존대를 사용하면서 가족에서 굉장히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황들이 있었다라는 등의 증언들도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경찰 조사와 또 향후의 법적인 평가들이 이어질 것 같고요. 이를 둘러싸고 장기 결석자 특히 정원의 관리 대상자들에 대해서 사고가 날 때마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대처를 하고 있겠다고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왜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 조치와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홈스쿨링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걸 다 일일이 다 확인하기도 힘들고 결국 이제 결석을 하면서 알게 되는 사실인데 이게 사실 뒤늦게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하지만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학생들을 관리해야 되는지 또 이행 과정에 허점은 뭐가 있는지 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신부님. 우선 홈스쿨링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이런 곳에는 합법이지만 홈스쿨링 자체가 이제 합법의 영역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출석이 인정되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초중고가 어쨌든 의무교육인데 홈스쿨링은 의무교육에서 결석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태만이나 뭐 가출,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열흘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아서 출석이 인정되지 않은 학생들을 미인정 결석 학생으로 분류를 하고 집중관리 대상자로 분류를 해놓고 있어요. 그럼 결석일수에 들어가진 않는 거예요? 홈스쿨링을 하더라도? 결석일수에 포함이 그러니까 인정이 되는 결석일수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에서도 57일간이나 이제 미인정 출석 기간으로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도 학업 중단 숙려제를 한 차례 또 권유를 했다고는 해요. 그래서 학업 중단 숙려제가 뭐냐면 이제 그런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에게 상담이랄지 체험 행사들을 제공해서 중단을 하지 못하도록 좀 막는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것도 사실 이제 부모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었던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 위기 신호들은 사실 있었지만 그걸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결국 부모의 책임 영역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교나 선생님이 과도하게 개입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이 있고 관리상의 허점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요. 2부에서 뉴스픽으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에서 홈스쿨링 하던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교육청에서 학생 관리 문제 또 개선 방안 대세기를 하고 있는데 이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간 결석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네. 개인적으로 네. 누가 가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미인정 결석 학생과 네. 같은 그 집중 관리 대상 학생들에게는 사실 담임 교사와 주 1회 통화가 좀 의무사항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57일간 장기 결석을 한 이후에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잠깐 학교를 다시 다녔다가 다시 이제 쉬고 나서 네. 이제 통화를 했더니 이제 어머니 실은 지금 이 사망 학생 같은 경우에 어머니가 계모로 네. 이제 알려졌는데 네. 의붓 어머니가 아이를 이제 데리고 오니까 네. 가정 방문을 하지 않아도 다고 여긴 거죠. 예, 사실 이제 이미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한 차례 학교에 와서 네. 이제 그 필리핀 유학을 다시 준비하고 있어서 홈스쿨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피력을 하고 나니까 네. 가정 방문을 또 할 수 없었던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는 부모가 직접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설명을 하니까 네. 이 엄마가 아이를 케어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겠군요.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굉장히 마르고 앙상한 몸이었다고 하고 네. 뭐 주변에서는 분리수거를 혼자 하는 경우도 보고 있었다고 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분명 우리가 조금만 면밀하게 들여본다면 네. 볼 수 있었던 위기 신호들은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여러 측면에서 실은 이 아이가 좀 방치 혹은 학대까지 당하고 있었다는 그런 정황들을 발견하지 못한 문제들이 좀 큰 것 같고요. 네네.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 가정의 아동학대라는 게 결국 주변의 무관심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렇죠. 사실 부모의 책임 영역이지 하는 생각에 방문이나 조사나 네. 신고 이런 것들의 모든 것들의 소극적인 것들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실은 이렇게 장기 결석을 하고 유학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유학을 앞두고 있는 것과 네. 의무교육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를 보내는 건 사실 별개의 맞습니다. 사안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학교든 선생님이든 아이를 정확하게 어떤 교습이나 이런 것들로 커리큘럼을 짜서 네. 실제 진짜 의미의 홈스쿨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면 네. 반드시 학교를 보내셔야 된다고 종용을 강력하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고 교육 당국에서는 지금 이제 집중학생 관리 매뉴얼을 다시 네. 이제 좀 더 보완을 하겠다는 입장이긴 한데요. 가정 방문 같은 경우에도 네. 오히려 가정 방문을 갔을 때 이제 그 해당 학부모가 주거 침입으로 고소하는 사례도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가정 방문을 좀 꺼리게 되는 사유도 있다고 조심스러워하게 하니까 되는군요. 이런 어떤 실태랄지 이런 것들도 좀 면밀히 파악을 해서 좀 보완할 부분들을 잘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 전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제도가 있긴 한데 이게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입법 보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비인가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되게 네. 소규모로 아이를 지금 학습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장기 결석 정원의 관리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학교를 보내려고 했던 4년 전만 하더라도 네. 이제 해당 학교에서 마포에 있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케이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전혀 모르셨고 제가 네. 관련 규정과 지침을 다 찾아서 네. 학교 내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거쳐야 된다라는 것을 오히려 가르쳐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2020년, 2021년도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뭐 홈스쿨링을 하겠다든지 네. 혹은 비인가 대안학교에 보내겠다고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입학을 유예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입학을 시킨 후에 학적을 만들고 그 이후에 장기 결석자로 관리를 하라는 지침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내려왔는데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이제 의무사항의 범주가 좀 좁고 그리고 좀 재량껏 하려고 한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네. 어떤 뭐 민영사상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로 클레임을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게 되면 피곤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소극적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물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사 등이나 학교에 좀 재량을 혹은 입법 권한을 더 많이 주는 네. 이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무엇보다 저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자료를 교차 검증하도록 하는 의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경찰청, 주민복지센터, 교육청이나 교육 이제 지원청과 연결해서
크로스 체크를 하면은 학대 이제 의심 아동들이 발굴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예를 들면 그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112로 신고를 한 이력이 있다든지. 그러면 한 번 더 네, 체크하게 맞습니다. 되니까 걸러내기가 네, 쉽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지금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부분에 대한 보완, 마지막으로 건강 검진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아동 영유아 검진 같은 경우에 지금 의무적으로 바우처로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선 되지만 학교 밖 아이들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고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서류를 보내거나 보건소나 학교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네. 발육 상황을 보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물게 한다든지 하는 행정적인 조치도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픽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그리고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층이다, 이층이다, 이거는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